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의고사 다들 잘 보셨나요? 모의고사에서 혹시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모의고사 스타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시고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보면은 내가 뭘 몰랐구나,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 많이들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해서 기말고사 준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잘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요, 쿠빌라이 칸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세기 초에 징기스칸이 몽골 부족을 통합을 하고 몽골 제국, 대몽골 제국, 예케 몽골 울루스를 미안합니다. 성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무척이나 강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천우제, 백호제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몽골 부족을 재조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한 징기스칸의 친위대, 천우장, 백호장의 자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징기스칸의 친위대가 정예부대로서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외에도 뛰어난 기마술을 가지고 있었다, 약탈 후에 공동으로 분배를 했다, 실력 위주로 지위를 차지했다, 이슬람 상인들이 통합된 교육로를 원하는 목적에서 이 몽골족들의 정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 칭기스칸의 정복 활동의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로 서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서하를 공격해서 조공을 받다가 나중에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나라를 공격을 해서 금나라가 수도를 베이징에서 하이펑으로 옮기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에 징기스칸은 말머리를 서쪽으로 돌려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호라즘 왕국까지 정복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하나 호라즘 왕국이 정복의 대상이 되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징기스칸은 동서교역로 가운데 비단길을 차지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징기스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고려에 대한 침공이 시작이 되었고, 또 쿠빌라이 칸의 오고타이 칸이죠. 오고타이 칸 때부터 고려에 대한 침공이 시작이 되었고, 오고타이 칸에 의해서 금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유목민 세계를 통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 이 오고타이 칸은 자신의 조카인 바투 칸으로 하여금 초원길을 장악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몽골족의 경우에는 동서교역로 가운데 두 개의 비단길과 초원길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쿠빌라이 칸이 쿠딜타이를 통해서 몽골의 다섯 번째 칸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쿠빌라이 칸은 한족들의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특히 동아시아 지역, 중원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유목국가적인 성격에서 조금 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몽골족의 수도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 베이징으로 천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중국식 명칭을, 중국식의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오랫동안 저항해왔던 고려가 결국에는 몽골에게 항복해서 복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쯔강, 창장강을 넘지 못해서 오랫동안 유목민족들이 지배하지 못했던 강남 지역에 있었던 강남 지역까지 송나라를 멸망을 시키면서 차지하게 됨에 따라 몽골족의 경우에는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과 그리고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쿠빌라이 칸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몽골 제국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동서교역에 대해서, 교류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쿠빌라이 칸에서 또 다른 공격 목표가 되었던 곳은 바로 어디였냐면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의 명령에 의해서 고려 몽골 연합군이 조직이 되고요. 이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공격하게 됩니다. 일본의 침공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쿠빌라이 칸이 일본을 공격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동서교역로가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초원길과 비단길 그리고 바닷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단길의 경우에는 징기스칸에 의해서, 초원길의 경우에는 바투칸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동서교역로인 바닷길마저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동서교역로인 바닷길의 동쪽 끝에 있는 일본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이 가마쿠라 막부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몽골 혼자서 일본을 공격하지 않고 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을 조직을 했을까요? 그 까닭은요. 그렇죠. 일본에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몽골족과 같은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로 하여금 몽골에게 항복을 한 고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요. 그 고려의 수군을 이용해서 몽골군들이 일본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몽골 원나라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본 침공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1차 침략 때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 1차 침략 때는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조직이 되어 대략 몽골군은 한 2만 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려군은 한 5천 명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900여 척의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수한 무기와 또 뛰어난 기마술을 가지고 있었던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은 일본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몽골족들의 경우에는요, 일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본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 같은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일본에게 큰 승리를 거둔 그날 육지에서 잠을 잔 게 아니라 언제 적이 또 어디에서 쳐들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몽골군들은 전부 그들이 타고 왔던 배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거센 태풍이 불어닥쳐서 배에서 잠을 자던 몽골군들은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본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돌아왔는데 어제 싸웠던 몽골군들 온데간데 없고요.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어있는 몽골군들의 시체만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몽골군의 1차 침략, 1차 일본 침공은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쿠빌라이 칸 입장에서는. 그지?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어이없이 태풍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요, 남송까지 정복하고 난 이후에 몽골군뿐만 아니라 고려군 그리고 남송의 군대까지 포함을 해서 무려 14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조직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일본을 정복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일본으로 침공을 해갑니다. 그게 바로 쿠빌라이 칸의 일본 2차 침공이에요. 자, 그런데 무려 14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일본 침공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번에는 배를 타고 일본에 가기 전에 가는 중간에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몽골군들의 침공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일본은 도저히 침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침공까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자 더 이상 일본을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몽골군이라고 하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태풍이 불어닥친 덕분에, 때마침 태풍 덕분에 그들을 침략에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때 불었던 태풍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것은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라고 해서 신풍이라고 했대요. 신, 일본어로 가미가 되고요. 풍, 바람은 일본어로 카제가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몽골군을 물리쳐준 태풍의 이름을 당시 일본 사람들은 가미가제, 신풍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가미가제라고 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비행기에다가 많은 폭탄 같은 것들을 싣고 그대로 미군 함대에 돌진을 해서 자살폭탄 공격을 했던 특공대 이름이 가미가제 특공대였죠. 그죠? 들어보신 기억이 나죠? 왜 그 자살 특공대의 이름을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죠. 몽골군도 도저히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풍 덕분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때 도저히 미국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든 그러한 어떤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바람에서 신께서 다시 한번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특공대의 이름을 카미가제 특공대라고 붙였던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는 역사적인 지식이니까 알아두면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친 일본의 침공은 쿠빌라이 칸의 일본 침공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이번에 어디를 공격의 목표로 삼냐면요, 대월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국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월은 베트남에 있었던 당시 나라 이름 국호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한 무제에 의해서 남비엣이 정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무제 때부터 베트남 지역의 경우에는요, 당나라 시기까지 약 1000년 가까이 중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멸망할 때쯤부터 해서 이 베트남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독립하고 나서 이후에 세워진 국가가 바로 대월이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이고요. 쿠빌라이 칸은 바로 그 대월을 3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트남을 왜 공격을 했느냐? 거기 밑에 선생님이 24페이지 지도에도 넣어놨는데요. 이 베트남 대월 역시 이 동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이 동서교역로 가운데 바닷길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공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쿠빌라이 칸이 대월을 공격했던 것은 바닷길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3차례나 이 쿠빌라이 칸의 군대는 베트남 대월을 침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민족의 영웅으로 받드는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쩐흥다오 장군입니다. 쩐흥다오 장군. 이 쩐흥다오 장군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베트남 사람들이 3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을 막아냅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냐면은요, 몽골군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바다하고 연결이 된 강으로 들어가서 베트남을 대월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쩐흥다오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 몽골군들이 바다와 연결된 강을 통해서 쳐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자 바닷물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썰물 때 바닷물의 높이가, 강물의 높이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여러 개의 쇠 말뚝을 박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밀물이 되었을 때에는 물이 차올라서 강바닥 밑에다가 박아놨던 쇠 말뚝 같은 것들이 안 보이게 됐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밀물이 들어왔을 때 몽골군의 함대를 강 안쪽으로 유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바다에서 강을 타고 공격을 하러 들어갔던 이 몽골군의 함대는 강 바닥에 박혀있었던 쇠 말뚝에 걸려버리고 만대요.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상태의 몽골군들의 배를 불태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쩐흥다오 장군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차례가 몽골이 침략을 왔습니다만은 그들의 침략을 막아냈다라는 것이에요.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몽골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침략을 막아냈다라는 것 스스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들어봤죠? 월남전이라 그래서, 그지? 1960년대에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경험도, 그들의 침략을 막아낸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중국하고도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모두 다 막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960년대에 있었던 그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군대가 한국군이 함께 이제 참전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한국군들에 의해서 베트남의 민간인 학살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아시아사 거의 처음 배울 때쯤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우리나라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 범죄인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사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작 베트남 사람들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갖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이긴 전쟁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침략자인 사람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는데 왜 침략자들이 우리에게 사죄하고 반성을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이겼다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이제 이겨낸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썩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월의 경우에는요, 몽골군의 침략을 받는 동안 꽤 많은 피해를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당시 이 대월의 왕조의 이름은 쩐왕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 이름은 대월인데 이 대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스스로 황제라고 했는데 왕의 성씨는 쩐씨였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이름은 조선이지만 이씨가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이씨 왕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베트남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은 대월이고요. 이 대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었던 사람의 성씨가 쩐씨였기 때문에 쩐왕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 대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쩐왕조가 망하고 난 이후에 호왕조라든지 레왕조라든지 나라 이름은 여전히 대월이었지만 황제가 되는 사람의 성씨가 계속 바뀌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다시 말해서 몽골군의 침략을 막아낸 것은 대월의 쩐왕조 시기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쩐왕조 시기에 몽골의 침략이 3차례 있었지만 그것을 쩌능다오 장군의 활약에 의해서 모두 막아냈다. 하지만 몽골과의 전쟁을 하는 동안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월 쪽에서 먼저 몽골군의 포로들을 풀어주는 등 몽골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게 되고요. 이후에 몽골에게 조공사신을 보내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닷길을 장악하고자 했던 쿠빌라이 칸의 정복 활동은 일본 침공의 실패 그리고 대월 침공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칸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 바닷길이 지나가는 또 다른 곳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와 오늘날 인도네시아를 이루는 섬 가운데 하나를 공격을 했고요. 이 인도네시아 자와 섬의 정복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몽골군의 경우에는 동서교역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해상교역로인 바닷길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초원길과 비단길 그리고 바닷길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모든 동서교역로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동아시아의 왕조들보다도 활발하게 동서교역이 일어났던 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쿠빌라이 칸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의 정복 활동을 통해서 동서교역로가 몽골군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시기에는 동서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참제입니다. 몽골군은요, 그들이 정복한 지역에 역참이라고 하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자, 역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약 30km 간격마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거기 안에 식량이라든지 말 같은 것들을 갖추어 놓은 시설, 그게 바로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그렇죠, 몽골군의 경우에는,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워낙 넓은 영토를 정복을 하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방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빠르게 중앙정부로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내린 명령이 지방 곳곳까지 빠르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죠?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유일하게 정보를 전달할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사람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거나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동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단길 같은 경우에는요, 사막을 지나가는 사막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지치기 쉽고요. 뿐만 아니라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말은 생물이다 보니까 타고 가다 보면은 분명히 지친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친 말 대신에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 다른 말로 갈아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역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말을 갈아타거나 숙박을 하거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말이 쉬지 않고 달리면 한 30km 정도를 달리면은 지쳐서 더 이상 못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거리 30km 정도마다 이렇게 역참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통행증, 패자 또는 한자로는 패자, 중국어로는 파이자라고 불리는 이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거기 선생님이 교재에도 역참 통행증의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마패처럼 생겼죠, 그죠? 마패도 사실은 요거를 본떠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네, 무사히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몽골 제국이 지배했던 모든 영역에 골고루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역참에서 역참으로 연결되는 곳들은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역참과 역참으로 연결된 길들이 몽골 제국 전체를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몽골 제국 전체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참에서 역참을 통해서 몽골 제국의 전 지역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역참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명령의 전달, 신속한 보고의 전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그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시설이었습니다만은 몽골 제국이 안정되고 전쟁보다는 동서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자 이 역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목적보다 동서 교역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터키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터키 같은 경우에도 비단길이 거의 끝나가는, 비단길이 지나가는 서쪽에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키 갔을 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비단길을 왕래했던 상인들이 이용했던 역참 같은 시설을 본 적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런 것들 보는 것도 꽤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참 덕분에 동서 교역로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그 넓은 영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시에 동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그것은 바로 몽골족들이 이 초원길과 비단길이라고 하는 동서 교역로를 오직 몽골족들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해 요소들이 제거되어서 동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몽골족이 등장하기 이전에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었죠, 그죠? 이슬람 상인들이 몽골족들의 정복 활동을 도운 까닭은 동서 교역로의 안전적인 연결과 통합을 원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몽골족들이 비단길이나 초원길을 장악하기 이전에는 그 길이 수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나누어서 장악되어 있었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동서교역로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야 됐기 때문에 국경을 넘을 때마다 물건 검사라든지 세금 같은 것들을 내야 되는 불편함을 겪었고요. 또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동서교역로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서하처럼 동서교역로 가운데 한 길목을 막아버리고 여기서부터는 오직 우리들만 이용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동서교역로의 이용을 독점했던 이런 세력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사라지고 오직 몽골족에 의해서 비단길이 하나로 통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동서교역을 힘들게 만드는 다양한 방해 요소들이 제거가 됨으로써 몽골 제국 시기에는 동서교역망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또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몽골 제국 시기에는 동서의 교역이 동아시아의 그 어떤 왕조 시기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바닷길에 대한 이야기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동서교역을 통해서 어떠한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칠판 지우고 마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쿠빌라이 칸 때의 정복 활동을 통해서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동서교역로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남아 있었던 바닷길도 장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원제국 시기에는요 해상교역 역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항저우라든지 취안저우 같은 당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던 대표적인 항구 도시들인데요, 이런 곳들에는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이 설치가 됩니다. 자, 시박사라고 하는 것은 무역선을 관리하던 관청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냐면은 이 항저우라든지 취안저우 같은 무역항을 드나들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무역세를 징수하기도 했고요. 또 배를 관리하는 선박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아도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팔면 안 되는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품에 대한 판매 허가증 같은 것들을 발급해줬던 관청이 바로 이 시박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공항을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공항 지나갈 때 이제 공항 검색대 같은 거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신고 안 된 물건 있으면은 세금 내야 한다고 해서 뭐 압류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무기류처럼 위험한 물건들은 공항 검색대에서 이제 뭐 가져가지 못하게 뺏고 하는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세관이라 그럴까요? 오늘날의 세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박사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저우나 취안저우 같은 항구 도시에 시박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다를 통해서 해상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바닷길을 통해서 동아시아 각국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를 중심으로 고려, 일본, 대월, 동남아 등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해상 교역망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바닷길의 경우에는 이후에 동남아시아 교역망을 넘어서 인도양 교역망, 나아가서는 유럽 지역의 이 지중해 교역망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장 동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몽골 제국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동서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단일 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다 제각각이면은 물건 값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나라에서는 달러를 쓰고 어떤 나라에서는 엔을 쓰고 어떤 나라에서는 원을 쓰고 위안화를 쓰고 그러면은요, 그렇죠, 뭐 환율을 계산한다든지 이게 얼마짜리를 어떻게 따져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서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이 시기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일한 화폐가 필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러한 어떤 국제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단일 화폐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금이나 은 같은 혹은 비단 같은 것들이었어요. 금, 은, 비단의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 있는 물건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원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든지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화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다만 무겁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벼운 종이로 만든 돈을 발행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몽골 제국 시기에 발행해서 사용했던 지폐의 이름이 바로 이 교초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교초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몽골 제국 초기에서부터 발행이 되어서 사용되는 화폐였다, 지폐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교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특히 이제 쿠빌라이 칸 때 발행했던 교초 같은 경우에는 몽골 제국이 영향력이 미치는, 몽골 제국의 통치력이 미치는 그 어디에서나 금이나 은으로 교환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교초라고 하는 것 지폐라 그랬어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비단 같은 것들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교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폐라고 하는 돈은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쿠빌라이 칸 때 발행한 교초 같은 경우에는요, 금이나 은과 같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교재 25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교초의 사진을 넣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운데 한자로 200문이라고 써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종이돈 교초를 가지고 가면은 은 200문과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은 덩어리 두 개를 또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죠? 자, 요런 게 바로 이 교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어디에서나 실질적인 가치를 갖는 금이나 은으로 교환할 수 있는 지폐가 바로 교초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화폐였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서 몽골 제국에서 널리 유통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폐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그만큼 동서교역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인간이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왕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각 지역의 기술 이런 것들이 또 서로 동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요, 바로 서아시아의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때 로마 제국이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중세 유럽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그런 어떤 기술들은 쇠퇴해 나가게 돼요.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기술을 잘 흡수해서 더욱더 발전시켰던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서아시아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세계의 경우에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과 같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동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지식들이 원나라에 소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나라 때에는 이 이슬람 세계에서 만들어진 천문기구를 본떠서 새로운 어떤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새로운 달력, 역법을 제작을 했으니 그게 바로 곽수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시력이라고 하는 역법이었습니다. 역법 뭔지 아시죠? 달력 만드는 기술을 역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날짜를 계산해서 오늘이 1년 중 언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달력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슬람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곽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달력이 바로 원나라 때 제작이 된 수시력이다라는 것이고요. 수시력 같은 경우에는 1년을 365.24251로 계산을 해냈다라고 해요. 상당히 정확하게 1년의 날짜를 계산해냈던 당시로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역법이 바로 이 수시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영향을 받은 과학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슬람 세계의 뛰어난 과학기술의 경우에는요, 원나라를 거쳐서 당시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고려에까지 전해지게 되고요. 고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조선에게까지 그 기술이 남겨지면서 이후에 조선시대 때에는 이런 어떤 이슬람 세계의 기술에 영향을 받은 성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지도, 선생님 거기 그림으로 넣어놨는데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여러분 한번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2학년 때 한국지리를 같이 동아시아사랑 배워서 학생들이 많이들 알았는데 지금은 한국지리를 3학년 때 배우다 보니까 이 지도를 많이들 봤을런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도 그려져 있습니다. 신항로 개척 이전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우리나라 생긴 모습이나 중국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나 아프리카 대륙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오늘날과 상당히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것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세계의 한 3분의 2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도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중화사상이죠.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그러한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은 참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당시로서는 나름 꽤나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세계 지도가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이슬람 세계의 역법 기술을 바탕으로 세종대왕 때 조선의 서울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낸 역법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에도 이슬람 세계의 과학기술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나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그들의 역사 발전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은요, 화약이나 인쇄술, 나침반 같은 것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발명품들이고요. 당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원나라 시기에 몽골 제국 시기에 동서 교류를 통해서 서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전파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사를 배우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화약이라든지 인쇄술이라든지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역사가 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화약 같은 경우에는요, 화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럽 세계는 어떤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 말을 타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전쟁에 나설 수 있는 특권을 바탕으로 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무거운 갑옷을 들고 긴 창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서고 그 전쟁터에 나선다는 의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사 계급이었죠. 자, 그런데 화약이 나오게 되면서 말을 탄다, 무거운 갑옷을 입는다, 전쟁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화약이 나오게 되면서 기사 계급이 몰락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총한 자루만 있으면 전쟁터에 나설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른바 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화약의 전파예요.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구텐베르크라고 들어봤죠, 그죠? 인쇄술이 이후에 서유럽 세계에 전해지게 되면서 인쇄술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오직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손으로 베껴 쓰는 것, 필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했고요. 특히 당시 서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인 크리스트교의 경전, 바로 성경이죠.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성직자들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직자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했죠. 예를 들자면은 면죄부, 면벌부의 판매, 이런 거 들어봤나요? 성경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인쇄술이 전파되면서 구텐베르크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금속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값싸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일부 성직자들이 해왔던 말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사실 나침반이 지중해 세계에 전해지기 전까지는 유럽 세계의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바다는 지중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중해, 이름이 왜 지중해이냐? 육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중해라고 불리는 바다이죠. 그리고 지중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히 특별히 뛰어난 항해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배를 타고 가야 될 곳들이 대부분 눈으로 보이는 거리에 육지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침반이 없어도 사람들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목표한 데까지 항해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 지중해를 벗어나서 넓은 바다,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이라든지 인도양 같은 이런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침반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제는 나침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바다밖에 없는 망망대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침반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구상의 어디쯤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죠. 유럽 세계의 사람들이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이른바 신항로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나라 때 몽골 제국 시기에는 동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쭉 살펴봤고요. 그 활발했던 동서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몽골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되고 이후에 명이라고 하는 한족의 왕조가 다시 중원을 지배하게 되는 내용에서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안녕.